우리는 오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 온몸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의 몸도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번뇌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발이 묶여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들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갉아먹어 삶의 활력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끝없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를 배우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일부 걱정의 실체와 마주하기.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바꿀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좌절, 그리고 원망 때문에 생긴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경보를 계속해서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회사 일, 불안정한 경제 상황.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비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라는 핑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은 과연 저 사건 때문일까?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비뚤어진 시선 때문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에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흔들의자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실체 없는 걱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는 대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단단히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재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평화롭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은 바로 이 현재라는 선물 속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의 유령을 만나러 가거나 미래의 안개를 탐험하러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의 서늘한 감각, 숨이 나갈 때의 따뜻한 감각, 그저 느껴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신선한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며 내 안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 무거운 감정들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미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부드럽게 의식을 코끝에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이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우리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걱정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대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당신이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 세제의 향기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지금 나는 걷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3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들 중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의 내용과 싸우거나 동화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을 버렸다. 왜냐하면 불안은 내 안에 나 자신의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지 실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생각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되어 함께 울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저항할 뿐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작가 바이런 케이티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로 진실인가요? 예,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 이 생각이 100% 진실인가요? 내가 잘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나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예,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서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나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 반응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믿을 때만 강력합니다.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단순한 마음의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크고 고요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의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사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용기, 수용.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으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저항은 고통을 만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외치며 현실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굴복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각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나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실수는 당신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 있나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 당신의 약점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흠집난 조약돌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듯이 당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으며 물살을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힘을 빼고 편안히 누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은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부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습관. 마음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습관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의 토양을 다지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참 향기로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우십시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지고 몸이 활기차면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이완은 곧 마음의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일시적인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감정 기복을 심하게 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넷째,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의미 있는 연결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며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마무리하며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걱정과 스트레스의 실체를 마주하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으며 생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일상의 습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파도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될 수도 있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고요히 품어내는 깊은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치유할 힘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바깥 세상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 고요한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찾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킨 행복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의 운치를 누리십시오. 성공의 순간에는 성취감을 만끽하고 실패의 순간에는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편안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 온몸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의 몸도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번뇌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발이 묶여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들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갉아먹어 삶의 활력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끝없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를 배우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일부 걱정의 실체와 마주하기.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바꿀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좌절, 그리고 원망 때문에 생긴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경보를 계속해서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회사 일, 불안정한 경제 상황.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비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라는 핑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은 과연 저 사건 때문일까?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비뚤어진 시선 때문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에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흔들의자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실체 없는 걱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는 대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단단히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재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평화롭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은 바로 이 현재라는 선물 속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의 유령을 만나러 가거나 미래의 안개를 탐험하러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의 서늘한 감각, 숨이 나갈 때의 따뜻한 감각, 그저 느껴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신선한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며 내 안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 무거운 감정들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미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부드럽게 의식을 코끝에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이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우리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걱정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대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당신이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 세제의 향기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지금 나는 걷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3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들 중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의 내용과 싸우거나 동화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을 버렸다. 왜냐하면 불안은 내 안에 나 자신의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지 실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되어 함께 울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저항할 뿐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작가 바이런 케이티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로 진실인가요? 예,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 이 생각이 100% 진실인가요? 내가 잘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나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서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나요? 이에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 반응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믿을 때만 강력합니다.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단순한 마음의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크고 고요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의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사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용기, 수용.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으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저항은 고통을 만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외치며 현실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굴복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각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나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실수는 당신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 있나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 당신의 약점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해주세요. 흠집난 조약돌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듯이 당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으며 물살을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힘을 빼고 편안히 누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은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부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습관. 마음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습관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의 토양을 다지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참 향기로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우십시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지고 몸이 활기차면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이완은 곧 마음의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일시적인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감정 기복을 심하게 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넷째,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의미 있는 연결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며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마무리하며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걱정과 스트레스의 실체를 마주하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으며 생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일상의 습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파도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될 수도 있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고요히 품어내는 깊은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치유할 힘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바깥 세상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고요한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찾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킨 행복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의 운치를 누리십시오. 성공의 순간에는 성취감을 만끽하고 실패의 순간에는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편안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서러운 머릿속의 소음, 삶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적, 깊은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은 가장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 됩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고요에 잠겨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수천 개의 목소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내일 아침 부장님께 드릴 보고서에 오타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제 친구에게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10년 뒤, 20년 뒤 나는 과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SNS에서 본 동창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목소리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 유령들은 우리의 현재를 좀먹고 살아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공간을 정처 없이 떠돌며 방황합니다. 문제는 이 내면의 소음이 단순히 기분을 찝찝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음은 우리의 정신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주범이며 이 스트레스는 교활한 암세포처럼 서서히 우리의 신체로 전이되어 건강을 파괴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말미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수많은 걱정거리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약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22%는 사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걱정은 단 4%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고작 4%의 가능성을 위해 100%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96%의 불필요한 걱정과 잡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만성 질환이 되는지를 해부하고 그 지긋지긋한 걱정의 중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심화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적인 걱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고요하고 힘있는 내면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제1장 걱정의 본질, 이자만 내는 가짜 부채. 걱정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토록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일생존 본능의 오류 구석기 시대의 뇌로 스마트폰 시대를 살다
걱정은 인류에 각인된 오래된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에게 걱정은 생존과 직결된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숲을 소리는 맹수의 움직임일지 모른다. 이 버섯은 독버섯일지 모른다와 같은 걱정은 위험을 회피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위협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늦는 것, SNS의 주식시장의 등락과 같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이러한 상징적인 위협을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와 동일한 수준의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보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필요하게 울려대고 우리는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기가 조금 나는 것을 보고 대형 화재 경보를 울리는 오작동과 같습니다. 이 흔들리자와 가짜 부채 걱정의 두 가지 얼굴, 쓸데없는 걱정의 속성을 비유하는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리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은 걱정의 비생산성을 지적합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상은 제자리에서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만을 소모시키는 공회전일 뿐입니다. 생산적인 고민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동차라면 파괴적인 걱정은 멈춰서서 굉음만 내는 고장난 엔진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이렇습니다. 걱정은 있지도 않은 빚에 대해 이자를 내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걱정의 허구성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불행이라는 원금을 상상 속에서 빌려온 뒤 불안과 초조라는 값비싼 이자를 현재의 행복을 담보로 매일매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금 상환일 실제 불행이 닥치는 날은 오지 않고 우리는 평생 이자만 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 걱정의 세부나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의 종류.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걱정,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과 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입니다. 이는 타임머신이 없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가장 소모적인 걱정입니다. 미래 지향적 걱정,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이는 상상력을 최악의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수많은 가능성 중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나에만 집착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타인 지향적 걱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을까? 같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에 나의 감정적 안녕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주로 어떤 종류의 걱정에 빠지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걱정의 고리를 끊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장 마음의 병, 몸으로 번지다. 스트레스의 과학적 해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의학과 뇌과학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걱정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HPA 축의 폭주. 우리 몸의 스트레스 컨트롤 타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시스템인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축이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가 위협을 감지하면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에 신호를 보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는 일종의 군대 지휘 체계와 같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걱정이 이 HPA 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시스템 전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면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 면역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뇌의 물리적 변화 걱정은 뇌를 쪼그라들게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두엽 피질의 위축, 이성적인 판단, 문제 해결,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 부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빠져들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편도체의 비대와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반대로 더욱 커지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세상을 더욱 위험하고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뇌 자체가 걱정하기 쉬운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해마의 손상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요즘 들어 자꾸 한다는 느낌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염증 반응의 촉진 몸속의 조용한 불. 최신 의학 연구들은 만성 스트레스가 몸속의 만성 미세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곳곳을 서서히 공격하며 다양한 질병의 토대를 만듭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까지도 그 기저에는 이 만성 염증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제3장 걱정 중독이 부르는 구체적인 질병들. 걱정은 단순히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되어 중독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동안에는 긴장되지만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하여 걱정하는 행위 자체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 중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1. 정신질환. 마음의 풍경을 황폐화시키다. 범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들은 걱정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입니다. 걱정은 불안을 낳고 만성적인 불안은 무기력을 낳아 우울증으로 발전하며 억압된 불안이 폭발하면 공황장애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장애. 특정 생각 강박 사고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동 강박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문이 잠겼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 손을 반복해서 씻는 것 등이 있으며 그 기저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사소한 신체 증상을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여기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두통을 뇌종양으로, 소화불량을 위암으로 확대 해석하며 병원을 전전하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걱정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신체 질환 전신에 걸친 총체적 위기.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혈관을 굳게 만들고 심장을 지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화기계 질환. 신경성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장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피부 질환. 스트레스는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원형 탈모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피부는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분비계 및 생식기계 질환. 만성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 이상, 생리불순, 불임,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긴장성 두통, 턱관절 장애, 만성적인 목과 어깨의 통증,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은 모두 근육이 쉴 틈 없이 긴장한 결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건강을 잃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4장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8가지 심화된 실천법. 그렇다면 이 강력한 걱정의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기존의 방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방법을 추가한 8가지 심화된 실천법입니다. 1. 현재로 귀환하기. 5-4-3-2-1 감각 깨우기. 마음 챙김은 훈련입니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다음과 같은 5-4-3-2-1 그라운딩 기법을 사용해 강제로 현재의 닻을 내리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 주변을 둘러보며 눈에 보이는 사물 5가지를 찾아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예, 파란색 펜, 하얀 벽, 반짝이는 모니터. 몸으로 느껴지는 것 4가지.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 4가지를 찾아봅니다. 예, 의자의 딱딱한 등받이,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차가움, 옷의 부드러운 감촉, 귀로 들리는 것 세 가지. 귀를 기울여 주변의 소리 세 가지를 들어봅니다. 이에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나의 숨소리, 코로 맡아지는 냄새 두 가지. 공기 중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이에 은은한 커피 향, 종이 냄새, 맛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혀로 느낄 수 있는 맛 한 가지를 느껴봅니다. 이에 입안에 남은 차의 쌉쌀한 맛.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생각의 법정에 세우기, 인지적 재구성 심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피고인으로 상상하고 당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그 유무죄를 따져보는 훈련입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 활용해 보세요. 부정적 생각 피고인, 나는 내일 발표를 망칠 거야.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 검사의 주장. 지난번에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 이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 변호사의 주장. 발표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여러 번 연습했어. 지난번에도 떨었지만 내용은 잘 전달했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 판결. 떨릴 수도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3. 걱정 항아리 만들기. 걱정 시간의 구체적 활용법. 걱정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걱정 항아리 혹은 걱정 노트를 활용하세요. 1단계 수집.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걱정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걱정 항아리 시간에 다룰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2단계 분류. 정해진 걱정 시간이 되면 노트를 펼치고 적어둔 걱정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단계 전략 수립.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적어봅니다. 4단계 흘려보내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호흡을 하며 이것은 내 통제 밖에 있다. 이 걱정을 놓아준다고 의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항목을 펜으로 지워버립니다. 4. 2분 규칙으로 행동하기. 관성을 깨는 작은 출발.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2분 규칙을 제안합니다. 어떤 일이든 2분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대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2분 소요. 방 청소해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대신 책상 위 책 한 권을 제자리에 꽂는다. 2분 소요. 보고서 써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대신 파일을 열고 제목만 쓴다. 2분 소요.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훨씬 쉬워집니다. 행동은 걱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햇빛입니다. 5. 몸을 디자인하여 마음을 디자인하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즉각적인 기분 전환 효과를 줍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근력 운동,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과정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무력감을 몰아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요가와 스트레칭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챙김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6. 급진적 수용. 저항을 멈출 때 평화가 온다. 받아들임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 현실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신이시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이놀드 니부어의 평온을 비는 기도. 이 기도문처럼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과 놓아주어야 할 곳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7. 환경 정리하기. 내면은 외면을 반영한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외부 환경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리적 환경.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 침실, 방을 정리정돈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마음속의 잡념을 버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관계적 환경 당신의 걱정과 불안을 부추기거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독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신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십시오.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완충제입니다. 팔몸에 연료 공급하기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기분이 된다. 정신 건강은 영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감정 기복을 유발하고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섭취해야 할 음식 통곡물,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오메가3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 등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기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걱정 치료제입니다. 결론 걱정의 주인이 되어 삶의 운전대를 잡아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집중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불안이라는 유령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걱정이라는 유령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의 오류이며 잊지도 않은 빚에 대한 이자이고 우리의 뇌를 변형시키고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교활한 질병의 씨앗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운전대를 되찾아올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은 당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학습한 하나의 정신적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걱정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감각을 깨워 현재에 머무르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이성의 법정에 세우십시오. 걱정거리를 항아리에 담아 통제하고 이분의 작은 행동으로 관성을 깨뜨리십시오. 몸을 움직여 마음을 단련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너그러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공간과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고 몸과 마음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십시오. 이 여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걱정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이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 자신을 돌보는 자비로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걱정이라는 자극에 불안이라는 자동적 반응으로 답하는 대신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평온, 수용, 행동이라는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걱정의 노예가 아닌 당신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풍경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사방이 막힌 회색빛 벽 안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고 메아리마저 잠든 깊은 침묵에 홀로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 작은 돛담배 하나에 의지한 채 모든 방향을 잃고서 그저 거친 파도가 이끄는 대로 표류하고 있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어디까지일까? 이 칠흑 같은 밤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새벽일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일까 하고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낡은 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빛바랜 활자처럼 느껴지고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모든 목소리는 공허한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수많은 왕과 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온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강인한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흐른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슬픔의 바위도,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불안의 쇠사슬도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실려 망각의 바다로 흘러가게 될 운명입니다. 인생은 본디 맑음과 흐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 아래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림자가 없는 빛은 깊이를 가질 수 없으며 휴식이 없는 낮은 이내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몰려와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차가운 비를 뿌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작은 햇살 한 줌이 얼마나 따스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어둡고 축축한 시간은 당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라는 토양을 더욱 비옥하고 깊게 만들어 이전에는 피워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틔우기 위한 거룩한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눈부신 별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만 그 빛을 발하고, 가장 향기로운 꽃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뒤에야 그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러니 지금 어둡고 춥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장 깊은 새벽을 건너고 있는 위대한 여행자입니다. 한 시련의 연금술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힘.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상처는 피해야 할 것이고 실패는 숨겨야 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위대한 스승들은 시련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금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평범한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고대의 연금술사들처럼 우리는 고통이라는 돌멩이를 지혜와 성장이라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련의 역설적인 힘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며 단련된 쇠만이 예리하고 단단한 명검으로 태어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열병, 관계의 실패, 꿈의 좌절은 당신을 태워 없애기 위한 불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섞인 불순물을 모두 녹여내고 더 순수하고 강인한 본질만을 남기기 위한 신성한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 절망의 수용소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시련 그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이는 진흙탕을 보며 불평하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기다리며 노래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위대한 존엄성입니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그의 책 예언자에서 고통의 신비를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이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깨어지는 것. 슬픔이 그대의 존재에 깊은 자국을 새길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기 위해 고통이라는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상처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작은 기쁨만을 담을 수 있지만 깊은 슬픔의 계곡을 경험한 사람은 거대한 기쁨의 강물도 넉넉히 품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상처의 흔적은 훗날 더 큰 행복과 감사를 담아낼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인내의 미학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다. 흐린 날이 언젠가 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해답은 인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내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 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늘과 싸우는 대신 조용히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와 같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이며 폭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넘어 그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경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영국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윈스턴 처칠의 외침, 만약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인내의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것은 그 고통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보폭이라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지옥의 출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소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돌파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리듬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절망에 대한 가장 용감한 저항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은 어떻게 그 폭풍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폭풍이 정말로 끝났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폭풍에서 걸어 나왔을 때 당신은 걸어 들어갔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폭풍의 의미인 것이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폭풍을 통과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당신이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을 통해 더 깊은 연민을 배우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지혜를 얻은 한층 성숙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은 바로 희망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빛을 전한 헬렌 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현실의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증거가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을 때조차 가능성을 믿는 영혼의 선택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안개 너머에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 희망의 작은 불씨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인내의 경지를 한 단계 끌어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란 어려운 일을 그저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것은 시련을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 나의 실패담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유머와 지혜로 승화시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의 미학입니다. 삶 전환의 기적, 상처의 균열로 빛이 들어오다. 그렇게 인내의 강을 건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항상 귓가를 때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영원히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들어오고 메마른 대지의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전환점, 기적의 시작입니다. 캐나다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은 그의 노래 앤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완벽하고 흠집 없는 삶을 꿈꾸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빛과 희망은 바로 우리의 상처, 결핍, 실패라는 균열을 통해 들어옵니다.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깨진 틈새로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와 공감, 그리고 신의 은총과도 같은 따스한 빛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처와 결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당신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독특한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오칠로 붙이고 그 이음새를 금가루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킨츠기의 철학은 깨진 것을 원래대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진 흔적을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으로 인해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연민과 성찰이라는 오칠로 정성껏 붙이고 그 상처의 흔적을 지혜와 용서라는 금가루로 장식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숨겨야 할 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유일무이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황금빛 무늬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는 수많은 역경을 겪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패배를 마주할 수도 있지만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 사실 패배를 마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야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여전히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실패와 패배는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값비싼 수업료와 같습니다.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넘어지는 법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십시오. 톨스토이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작은 노력, 즉 어둠을 탓하기보다 내 안의 희망의 촛불을 켜려는 그 작은 결심이 바로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촛불 하나가 주변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 발밑을 비추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우리를 어둠의 터널 밖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맑은 날의 풍경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없이 파랗고 공기가 상쾌하듯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영혼은 깊은 평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맑은 날의 풍경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맑은 날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속에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 갓 내린 커피의 향기,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선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듯 보이지만 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즉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충만한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구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결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맑은 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고 역설했습니다. 맑은 날을 맞이한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실망과 고통이 유한했음을 몸소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 또한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자산,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을 발견한 사람은 알베르 카미의 고백처럼 한겨울에도 내 안에는 무적의 여름이 있음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이상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떤 추위도 얼릴 수 없는 뜨거운 생명의 태양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결론, 당신의 하늘은 이미 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부디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둡고 축축한 터널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빛나는 광장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당신의 영혼을 비옥하게 할 강물이 되고 당신의 깊은 한숨 한 번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알릴 바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며 흰치기 도자기의 금빛 무늬처럼 당신을 더욱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월트 휘트먼의 조언처럼 당신의 얼굴을 항상 햇살 쪽으로 향하십시오. 과거의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빛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모든 어둠은 당신의 등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변치 않은 우주의 약속이며 당신의 삶에도 어김없이 적용될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외쳐보십시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먹구름은 이미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저 구름 사이로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눈부신 햇살이 비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것이 언제였나요? 길을 걷다 발밑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춘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아마 기억조차 아득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오직 결승선만을 향해 질주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새벽의 냉정한 알람 소리에 기계처럼 몸을 일으켜 붐비는 인파 속에서 이름 모를 표정들과 무심히 스치며 하루의 대부분을 모니터의 푸른 빛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열심히와 치열하게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성실한 훈장이 되었고 잠시 멈춤이나 여유는 어느새 나태함이나 뒤처짐의 동의어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하며 달려온 길의 끝에서 문득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성취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날카로워지는 신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믿음 아래 외면해온 우리 영혼의 절박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을 어쩌면 목적지의 깃발에만 눈이 멀어 길 위에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가장 불행한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 사랑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온 생을 바쳐 좇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 당신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다른 길도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꽉 움켜쥔 두 주먹의 힘을 풀고 잠시 숨을 고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용기 있는 전환입니다.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강인함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더하기의 기술은 부지런히 배웠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빼기의 기술에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잡는 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놓아주는 법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한 노련한 여행자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비경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등에는 항상 그가 짊어진 거대한 배낭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라는 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풍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동이 트기 몇 시간 전부터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맸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수백 번씩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최고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뒤졌고 최고의 숙소에서 잠들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최고를 향한 끝없는 투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여행의 본질적인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의 향기, 낯선 이와의 눈인사,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소소한 행운들을 말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촌장과 차를 마시던 중
촌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무런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최고의 사진을 찍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눈앞의 풍경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자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랑 안에는 멋진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추억과 평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여행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 유능한 직원, 인기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는 좋음의 적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소박하고 충분한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70점짜리 편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100점짜리 완벽한 행복을 좁다가 결국 0점짜리 불안과 피로 속에서 허우적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완벽의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흠집난 인생이야말로 그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오는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아등바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삶을 경작하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급한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고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며 땅을 파헤치거나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저 땅을 부드럽게 갈고 잡초를 뽑아주며 충분한 햇빛과 물을 주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원사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정원입니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 안간힘을 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자기 긍정이라는 따스한 햇볕을 쬐어주며 휴식과 명상이라는 촉촉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의 씨앗이 스스로의 때에 맞춰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세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헐떡이지 말고 당신만의 고유한 생명의 속도를 되찾으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의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뽑아내고 무엇을 심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와 시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배우며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 스케줄러를 빼곡히 채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의미 있는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뜻하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 온몸이 전율하는 순간, 거대한 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혹은 깊은 슬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런 카이로스의 순간들은 시계로 측정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노예가 되어 카이로스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효율과 속도에 매몰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저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몰아세우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 권태와 무감각으로 이어진다. 그는 목적 없는 활동, 즉 쓸모없는 지식이나 비효율적인 여가가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제는 빽빽한 크로노스의 시간표에 의도적으로 쉼표와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여백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카이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공원을 산책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좋아하는 시를 천천히 필사하는 시간, 이런 쓸모없는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는 가장 쓸모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 직급, 연봉, 학벌, 성과, 이 모든 행위의 결과물들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꼬리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쉬는 순간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행위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소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텅 빈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과 평화는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맛과 온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의 감촉과 그릇의 매끄러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온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 깊은 자기 긍정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자유를 줍니다. 네 번째 지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인간관계에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도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약속을 잡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감정을 숨깁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혹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소모합니다. 레바논의 위대한 시인 칼릴 지브란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서 있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를 손에 쥘 때 너무 꽉 쥐면 죽어버리고 너무 헐겁게 쥐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만의 색깔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몇몇의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히 멀어질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의 실들을 엮어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등바등 사는 삶은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잔잔한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기꺼이 우주의 더 큰 흐름에 맡기는 겸허함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의 현군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태도입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이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조급해하는 대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길을 걷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초조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잠시 하늘을 보고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선물 같은 틈이라고 여겨보세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구나 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산책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리듬으로 내가 가고 싶은 풍경을 음미하며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비를 맞을 수도 있으며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산책의 일부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합니다. 놓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단단히 잔잔하지만 깊은 당신만의 강을 유유히 흘러가십시오.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힘을 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